54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공정가치를 이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매매 목적이 됐든 위험회피가 됐든 간에 공정가치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공정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기준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단계를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면 선도거래 공정가치가 있는데 두 가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선도가격의 변동액을 계산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 선도가격의 변동액을 계산해요. 가격의 변동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선도가격의 변동액을 계산해서 이 1번의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통화선도의 공정가치가 계산이 돼요. 통화계약의 선도거래. 근데 선도가격 변동액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옆에 써 있다시피 잔여만기가 동일한 선도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잔여만기가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잔여만기가 동일한 것과 계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잔여만기에 걸쳐서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제 뭐 계산을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는데 뒤에 가보시면 548페이지 보면 이거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2008년 12월 1일에 3개월 후에 100달러를 매도하고 10만 원을 수령하는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죠. 그러면 2008년 12월 1일 날 자, 이제 돼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근데 여기 중간에 자, 12월 31일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2월 28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제일 처음에 그 계약 체결일부터 일단 계산을 해야 돼요. 계약 체결일부터 해야 되는데 어떤 계약이냐면은 자, 매도하기로 했죠. 100달러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니까 자, 받을 돈은 얼마가 되냐면 받을 돈은 얘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 자, 그러면 줄 돈은 얼마가 되냐면 자, 줄 돈은 이게 100달러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받을 돈과 줄 돈의 차이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때 이 줄 돈을 뭘로 계산할 거냐면 잔여만기와 동일한 선도가격으로 평가하는데 여기는 환율이니까 잔여만기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을 곱해야 돼요. 그럼 통화선도환율을 곱해야 되는데 뭘 곱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 1일 현재로 계산해 본다면 거의 문제에서는 이제 뭘 계산했냐면은 12월 30일 현재 공정가치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12월 1일 계약 체결일 현재 공정가치를 계산한다면 이때는 만기가 3개월 남았으니까 3개월 만기짜리에 선도환율을 가지고 계산한다. 선도환율. 그러면 3개월 만기짜리 통화선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계약을 맺을 때부터 이때 적용된 환율이 통화선도환율이잖아요. 만기 3개월짜리가.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됐냐면은 이 환율로 1,000원을 곱하게 되면 이게 딱 1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받을 돈과 줄 돈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공정가치가.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에는 0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2월 31일,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12월 31일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받을 돈이 있고, 이게 줄 돈이 있어요. 줄 돈. 자, 받을 돈은 얼마냐면 10만 원이고, 자, 줄 돈은 얼마냐면 100달러예요. 100달러.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잔여만기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인데, 매도 개월 남았냐면 2개월 남았죠. 자, 그러면 2개월짜리 선도환율을 이렇게 곱한다고요. 자, 2달짜리 선도환율이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두 번째 줄에 보시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2009년 2월 28일이 만기일인 통화선도환율이 950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950원을 곱하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95,000원이 돼요. 그럼 받을 돈이 10만 원이고 줄 돈이 95,000원이니까 이 차이가 얼마 되냐면 5,000원의 차이가 발생했죠. 자, 여기 이제 이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선도가격의 변동액을 계산한 거예요. 그럼 선도가격의 변동액을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하는 멋있는 방법으로 하면은 재무관리에서 이렇게 계산하죠. 12월 1일 현재 통화선도환율이 얼마냐면 1,000원이고 그 다음에 12월 30일 아니죠. 12월 1일 현재 통화선도환율이 1,000원이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현재 통화선도환율이 얼마냐면 950원이니까 이 환율 차이를 계산하죠. 이렇게. 환율 차이를 계산하면 환율 차이가 50원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이 50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100달러라고 얘기했으니까 5,000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재무관리 하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통화선도환율이 1,000원에서 95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매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익을 딱 계산했는데 우리는 그때 시작하죠. 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익인가 손실인가 이거부터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으로.
근데 그들은 벌써 이미 끝내갖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이제 회계사 공부할 때 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항상 생각하죠. 이게 가면 매도가 이익을 보는 건지, 매수가 이익을 보는 건지, 환율이 올라가야지 이긴지 손실인지 막 말 한참 생각했잖아요. 근데 기존에서는 이런 방법도 소개하면서 이런 방법도 소개했어요. 이 방법을 보는 순간 빛이 보였어요. 아주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받을 것, 줄 것, 받을 것 주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아니, 뭐 잘났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가끔 틀리죠. 반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어차피 받을 돈은 원화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쪽이.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줄 돈에 대해서 이거를 잔여만기에 동안 통화선율을 곱하게 되면 결국 여기에 선도환율 변동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된다고. 그래서 기존에서는 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놨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어차피 회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 못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건 뭐 재무관리에서 하시든지 마시든가 하고, 여기서는 이런 방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12월 1일에는 이제 공정가치가, 저 계산해보니까 0이니까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12월 31일 현재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요 기간 동안에 선도환율이 변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벌게 됐냐면 5,000원을 벌게 됐다. 그 얘기죠. 5,000원을. 그 밑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5,000원을 벌게 됐는데, 이 5,000원 번 거는 12월 31일 현재로 번 게 아니라 2월 28일 날 벌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일 뿐이에요. 여기는 요 금액은 2월 28일 날이 되면은 그때 환율이 예상하는 환율이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950원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때 벌 거라고 예상되는 이익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상되는 이익이 지금 5,000원이 된 거예요. 5,000원 내가 이렇게. 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뭘 계산하고 싶은 거냐면은 앞으로 2개월이 지난 후에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날 현재 뭘 계산하고 싶은 거냐면 공정가치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날 현재 공정가치하고 요날 현재 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은 이게 일치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 5,000원은 지금 생각했을 때 2개월 후에 벌 거라고 예상되는 이익의 기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대치하고 여기 있는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테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정가치로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기준에서는 현재가치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우리가 현재가치 이렇게 평가를 하면 돼요. 이렇게 현재가치 평가를 하시면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가치 평가하면 어떻게 현재가치 평가할 것인가 하는 건데 거기 이자율이 6%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가치 금액을 얘를 이제 현재가치 금액을 계산해야 되죠. 현재가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5,000원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현가계수를 곱해야 되죠. 현가계수를 곱해야 되는데 자 이자율이 1 플러스 이자율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6%가 연이자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365분의 59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일주 계산을 전부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365분의 59승을 하게 되면 다음 문제부터는 문제를 못 풀게 되잖아요. 계산기가 이러죠. 이게. 네? 네? 아니 그렇잖아요. 계산기가 이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이게 다 쓰고 있는 계산기 별로 없잖아요. 이걸 잘못 읽으면 또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당혹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산기를 잘못 누르면 걔가 이게 뭐야 이런 거죠. 그때 써요. 이게 에러란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 아이씨 저기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알았으면은 죄민수를 몰아내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식 그거 유머도 아니 개그도 아니잖아요. 그거. 응? 내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 있는 사람이 그랬는데 저보러 개그맨 해보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강호동도 이제 동원할 수 있고 그럴 텐데요. 예? 야, 호동아, 일로 와봐. 이러면은 오고 그랬을 텐데. 거긴 또 위기 질서가 대단히 강화되죠. 개그맨계가 제일 강화되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못하면 다 웃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그 선후배 계열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요걸 이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요걸 줘요. 6%에 365분의 59승을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거기서 줬죠? 안 줬나? 안 줬으면 말고. 준다고 이게. 그건 이제 줬다고 치고 계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 이제 1.0013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계산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라 해도 계산도 어차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 사람들은 또 이제 현가계수 곱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확 곱해버려요. 1.0013 이렇게 갖고 현재 가치에서 5천 뭐 한 4원 이쯤 계산되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서 현재 가치가 막 늘어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이제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의구심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파생상품이지. 좀 이따가 뒤에 가보면은 기업회 기준을 다 위반하는 기업회 기준의 기존의 회계처리 기준과는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이게 위험의 표익이거든요. 위험의 표익에서는 현재 가치가 늘어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맺게 되죠. 예. 자, 이제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4,950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앞으로 모든 방식을 통화선도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금선도 계약도 나오는데 금선도 계약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금의 가격이라든가 3개월짜리 금선도 가격, 2개월짜리 금선도 가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시다 보면 무진장 재밌어요. 이게 문제가 안 풀려서 그렇지 재밌긴 더럽게 재밌어요. 요즘은 제가 이 파장상품이 푹 빠져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548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그림 10-3을 한번 보시면 계약 체결일의 통화선도환율, 그 다음에 대처표일의 통화선도환율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것이 이제 만기일의 변동액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그 얘기죠. 하지만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진 않았죠. 선도환율의 차이를 계산한 거는 좀 아까 여기 재무관리에서 하는 기법 그걸 사용해서 한 거고 그걸 사용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48페이지 오면 그림 10-3 바로 위에 보시면 그러면 어떤 이자율을 하려는 것인가? 자, 1 플러스, 자, 이자율분에 이게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현가계수. 현재 가치 평가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한 거야? 이자율이 필요하죠. 이자율이 필요한 거야. 자, 어떤 이자율을 사용할 것인가? 거기 나와 있죠. 파란색 글씨로 신용위험이 반영된 이자율을 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신용위험이 반영된 이자율. 예,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위험 이자율이 아니고. 재무회계에서는 무위험 이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걸 퇴직연금밖에 없다고. 퇴직연금은 국공채 시장 이자를 사용하는데 걔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위험을 고려한 이자율을 사용하게 돼요. 자, 이제 549페이지에 오면 그러면 선도거래를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가로 3번에 보시면 뭐라 되냐면 요 예를 이제 계속 들고 있는 건데 통화선도거래가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이때 얼마로 계산됐냐면은 요때 계산을 했잖아요. 계산을 해봤더니만 현재가치 평가니까 4,950원이 됐죠. 자, 이날 현재 공정가치가 얼마인가 이렇게 봤더니만 없었다 그 얘기예요. 자, 이날 현재 공정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는 4,950원이 됐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월 28일 현재도 이제 공정가치를 이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는 어차피 정산이 되겠지만 공정가치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2월 28일 현재 공정가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자 받을 돈이 있고 줄 돈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자, 받을 돈이 10만 원이고 자 줄 돈이 얼마냐면 100달러가 돼요. 그럼 이 100달러에 대해서 자 잔여 만기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 0개월이 되는 거죠. 이렇게 0개월이 되는 거예요. 0개월의 선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현물 환율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2월 28일 현재 현물 환율이 얼마라고 가정했냐면은 거기 보시면 그림 10-4 바로 위에 회계처리 바로 위에 보시면 네, 달러당 980원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달러당 이게 98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 되면 98,000원 이렇게 산된 거예요. 그럼 받을 돈과 줄 돈의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얘가 2,000원이 됐잖아요. 요 자체는 현재 가치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날 현재 공정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날 현재 공정가치는 2,000원이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이익을 벌어들였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는 요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냐면 자 4,950원의 이익을 번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을 번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에는 얼마를 벌었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적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누적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건 4,950원의 공정가치가 있었던 금액이 2,000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오히려 2,950원의 손실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손실을.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이 마지막으로 얼마가 된 거예요? 2,000원이 딱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공정가치라고 하는 금액은 전부 다 누적치를 말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누적치를 계산하지 않고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49페이지 오면 그 밑에 그림 10-4의 4를 보시면 계약 체결일의 공정가치하고 대처일의 공정가치, 그 다음에 만기일의 공정가치를 각각 계산해서 대처일의 공정가치와 계약 체결일의 공정가치의 변동액이 있고 그 다음에 만기일과 대처일 사이의 공정가치의 변동액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4,950원과 2,950원이거든요. 이게 이익이고 이게 손실이잖아요. 우리는 이 금액은 12월 31일 현재로 평가에서 발생한 손익이기 때문에 얘를 통화선도 평가이익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통화선도 평가이익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평가이익 이렇게 처리하죠. 자,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통화선도 거래손실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통화선도 거래손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뒤에 거죠. 거래손익, 여기 평가손익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가 통화선도 계약이기 때문에 통화선도 평가이, 통화선도 거래손실 이렇게 된 거고 얘가 통화선도가 아니라 금선도다 그러면 금선도 평가이 이렇게 쓰면 되고 종류별로 쓰면 돼요. 앞에다가 뭘 쓰든 간에. 예. 인간 평가이익 등등등등 쫙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쭉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회계처리를 해보셔야 되죠. 자, 이제 549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제 회계처리를 해보면, 문제에서 회계처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굳이 회계처리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문제에서 평가이익과 거래손익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 그림을 통해서 손익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자신의 능력이 한계를 느끼면 회계처리해야죠. 이게? 근데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게 되면 사실 회계 처리하지 않고도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12월 1일 날에는 뭘 했냐? 아무런 회계 처리도 없어요. 공정가치가 없으니까. 자, 12월 31일이 있는데, 자,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4,950원의 이익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자, 평가이익이라고 해서 자, 4,950원의 이익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다 뭐라고 쓰냐면 그 파생상품의 이름을 그냥 쓰는 거예요. 통화선도 계약이다 그러면 통화선도라고 쓰면 돼요. 선도라고 쓰면 되는데 이게 4,950원이 되죠. 이 통화선도라고 하는 금액은 요거는 뭐냐면은 차변에 발생하면 요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채권이 되는 거예요. 대변에 발생하게 되면 부채가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통화선도는 차변에 있을 수도 있고 대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2월 28일이 됐어요. 2월 28일이 되면 실제로 이제 돈을 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얼마를 하기로 했냐면 현금으로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지금 1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100달러라고 하는 것이 은행 가서 바꿔야 되니까 이때 환율을 보니까 이게 980원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98,000원을 주고 은행에 가서 100달러를 사온 다음에 그 100달러를 거래상대방한테 가져다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2,000원의 손실을 보게 됐잖아요. 근데 전년도에 이미 자산으로 계산한 게 있기 때문에 통화선도로 자산으로 계산한 금액이 4,950원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이쪽에 2,950원에 이게 거래 손실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뭘 한 거냐면은 실제로 100달러하고 10만 원을 서로 교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차익 결제가 가능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차익 결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100달러를 은행에서 사와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도 현금 10만 원 주고 100달러를 가진 다음에 그 은행 가서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은행은 전부 다 수수료만 받아가죠. 그렇죠? 수수료만 받아죠. 수수료. 요즘 오늘도 신문 보니까 CMA 통장이 인기가 있다고 증권회사에 단 하루만 맡겨도 연이자율 4%가 준다잖아요. 그래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CMA 통장으로의 계좌 이체를 거부했대죠. 아니, 원래는 CMA 통장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서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요거를 CMA 통장으로 이체하게끔 계좌 이체를 해놓은 거거든요. 예약 이체하고 매달 똑같은 금액 이체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끊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뭐 하는 얘기가 무슨 뭐 시스템이 어떻고 운운하고 그러는 거죠.
예, 우리은행은 그거를 다 이체해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국민은행이 우리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응?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은행 우리나라 은행 아니에요. 제가 국민은행이랑 깊은 애증의 그 씨앗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물론 애증이 있어요. 예,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국민은행만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 애증이 있거든요. 사랑과 증오가 같이 막. 그래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 자식들. 이제 저는 거래를 완전히 끊었어요. 그래서 딴 데로 다 옮겼어요. 진짜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하고는 거래 안 해요. 이게 옛날에 만들어 놓은 통장만, 사무실에서 만들어 놓은 통장만 딱 한 개 있어요. 절대로 거래 안 해요. 국민은행 안 다녀요. 왜냐면 우리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앞에 SCJ은행이라고 하죠. 우리 은행 같잖아요. 저는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아니면서 긴 척하는 거. SCJ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그렇죠? SC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는 우리 은행이라고 맨날 우기면서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독점화의 폐해예요. 독점과 안 좋은 거예요. 나쁜 자식들.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은행만 좋아주는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은, 둘이서 그냥 합의하면 되잖아. 야, 뭐, 그렇게 뭐 은행 가서 받고 올 거 없이 그냥 2,000원만 내.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울 안에 깨끗하죠? 자,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차액결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상대방하고 뭐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할 거 없고, 그냥 돈 2,000원만 내놔. 그러면 현금 2,000원을 딱 받죠. 이렇게. 그러면 대변에 뭐였어요? 전년도에 통화선도라고 계산된 데는 4,950원이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 2,950원을 여기다 거래 손실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아주 깨끗해지잖아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건, 자, 문제에서 차익 결제한다. 이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고. 그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차익 결제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런 얘기를 안 써놓고 그냥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기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차익 결제를 한다라는 것과 안 한다는 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발생하는 이 평가이익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 거래 손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그 얘기예요. 자, 매매 목적은 무조건 단기 손익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매매 목적인 거예요. 자, 매매 목적은 무조건 단기 손익 처리예요. 그러면 이제 550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1번 있는데 12월 결산법인인 A사는 2008년 10월 1일 날 만기가 5개월인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통화선도 계약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그러면 요구사항 1번에 보시면 10월 1일과 12월 31일 현재 통화선도 계약의 공정가치를 계산하라 했죠.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자,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항상 계산을 할 때 계약 체결일은 이제 0이라고 했잖아요. 뭐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10월 1일 날에도. 자, 10월 1일에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문제에서 이제 계산을 하려면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자, 받을 돈이 있고 줄 돈이 있는 거예요. 자, 12월 31일에도 역시 받을 돈이 있고 줄 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이냐면은 2월 28일에도 받을 돈이 있고 줄 돈이 있죠. 2월 28일에도 자, 받을 돈이 있고 줄 돈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받을 돈이 얼마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가로 1번절에 오면 네 번째 줄에 보면 100달러를 매입하기로 했죠. 자, 받을 돈은 100달러고 자, 줄 돈은 12만 원인 거예요. 여기다 100달러, 여기 12만 원 이렇게 됐죠. 여기 100달러, 여기 1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받을 돈에 대해서 자녀 만기와 동일한 통화 선도 환율을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월 1일은 자녀 만기가 몇 개월 남았냐면은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5개월짜리 통화 선도환율이 가로 2번에 보시면 만기 5개월짜리 통화 선도환율이 1,200원이니까 여기다 1,200원을 곱하죠. 1,200원을 곱하게 되면 이게 얼마냐면 12만 원이 되는 거예요. 받을 돈과 줄 돈의 차이가 0이 됐죠.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에는 만기 2개월짜리 통화 선도환율이 1,210원이니까 여기다 1,210원을 곱하게 되면 얘가 12만 1,000원이 되죠. 그럼 받을 돈과 줄 돈의 차이가 1,000원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현재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거의 가로 3번에 보시면 1 플러스 0.06에 365분의 59승이 1.0101로 계산된다 그랬죠. 그럼 나누기 자 1.0101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거기 답이 그 990원이라고 계산이 돼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공정가치를 계산해 보면 마지막에 공정가치를 계산해 보면 되죠. 이거 뭐 계산해 볼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결제가 될 거니까. 그래도 이제 그날 이제 정산되기 직전에 공정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1,150원이 되는 거니까 1,150원이 되니까 여기 11만 5천 원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 됐어요? 5천 원의 손실을 보게 됐죠. 예? 요거는 이익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손실을 보게 됐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기준을 만들 때, 우리나라가 이제 사례를 만들 때, 옛날에 금감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계약을 하는데 손실이 날 리가 있나요? 그렇죠? 손실이 나는 게 없었어요. 요즘 만드는 인간들은 애국심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손실투성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익이 났겠죠. 틀림없이 다 미국인일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그런 음모로 점철돼 있어요. 세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자, 이제 10월 1일 날이 뭐였냐면은, 자, 10월 1일에 회계처리 없음, 그죠? 자, 12월 31일 날, 자, 990원의 이익이 났대죠. 990원 이렇게 된 거예요. 평가이익. 그 다음에 이제 2월 28일이 되면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청산을 할 때, 자, 현금을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100달러를 받기로 했죠. 자, 줄 때는 돈을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현금 12만 원을 주기로 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환율을 곱해요. 환율이 얼마냐면, 1,150원을 갚죠. 그러면 이제 5,000원의 손실이 났는데 여기 통화선도라는 금액이 990원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얼마 됐냐면 거래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거래 손실이 5,990원을 계산한 거죠. 우리가 이제 손익만 직접 계산하고 싶다면 굳이 뭐 이 회계처리를 통해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첫 해 990원의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때 990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 말까지 계산한 것은 얼마예요? 5,000원의 손실이 났다잖아요. 5,000원의 손실이. 자, 그러면 이걸 더하게 되면 이게 얼마 돼요? 5,990원이 돼야지만 손실이 정확하게 맞죠. 그렇죠? 뭐 건설용사 계약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누적이익을 계산해서 전기 누적이익을 빼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돼요. 자, 이제 앞으로 뒤에 통화선도 계약의 공정가치들이 계속 나오는데 걔는 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자, 그러면 이제 551페이지에 오시면 가로 2번에 보면 이제 위험회피가 나오는데 위험회피의 유형이 거기 있어요. 위험회피의 유형이 있는데 위험회피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현금으로 위험회피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위험회피에는 공정가치 위험회피하고 현금으로 위험회피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정가치 위험회피라는 게 있어요. 위험회피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뭐가 있냐면, 자, 공정가치 위험회피가 있고, 자, 현금으로 위험회피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현금으로 위험회피는 어쨌든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있을 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이쪽에서는 어떤 자산이나, 어떤 부채나, 또는 어떤 확정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현금으로 위험회피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어떤 예상 거래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렇게. 자, 위험회피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였냐면은 통화선도에 예를 들면 선도계약이 되는 거죠. 이쪽도 통화선도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위험회피 수단으로 거기 이제 그 551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위험회피 유형에서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산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의 유형별로 위험회피계를 적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위험회피계가 도대체 뭔가라는 게 551페이지에 돼 있죠. 551페이지에 보면 위험회피계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위험회피 수단 사이에 위험회피 관계가 설정된 이후에는 이러한 위험회피 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위험회피 대상 항목 및 위험회피 수단에 대하여 기존의 회계처리 기준과는 다른 별도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읽다 보면은 뭐 맨날 똑같은 얘기 있는 것 같잖아요. 위험회피. 결국은 위험회피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위험회피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쓰라 그러면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쓰라 그러면 써야 된다니까요. 이게. 저는 못 외워요. 외우고 싶지도 않고. 회계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더럽고 치사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기준에 있는 그 설명을 마지막 문단에다 써놨는데, 거기다 멋있는 얘기 막 써놨어요. 기준에 보면, 뭐, 특별 회계라고 한다. 이러면서 뭐 별 수작을 다 하는데, 좀 이따 알고 보면은 별 얘기 아니라는 걸 아시게 돼요. 자, 552페이지에 오면 그림 10-5가 있는데, 자, 그림 10-5를 보시면, 거래의 목적에는 매매 목적과 위험회피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회피는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현금으로 위험회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매매 목적과 위험회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현금으로 위험회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여기 통화선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아까 매매 목적은 무조건 단기손익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뭐라는 거냐면 위험회피 회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위험회피 회계를 해야 돼요. 자, 위험회피 회계라는 걸 해야 되는 거야. 자, 이 위험회피 회계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서 이게 공정가치 위험회피든 현금으로 위험회피든 간에 관계없이 아무튼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 공정가치 변동 위험이나 현금으로 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뭔지는 뭐 나중에 해보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간에 여기서 뭔가 자꾸 변동하잖아요. 예? 영마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따라 오락내리락하고 내 마음이 아주 신경질이 확 나갔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통화선도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서 얘가 자꾸 이게 변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매출채권이 있다. 그럼 매출채권이 환율 변동에 따라서 계속 매일매일의 환율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어가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샀다 그러면 주식의 공정가치가 매일매일 바뀌어가죠. 이게. 그 다음에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는데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재고산의 가격이 매고 달라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때 내 기분도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면 아무튼 간에 뭔가가 바뀌어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이 존재한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공정가치가 매일 변동하는 그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위험회피 수단에 따라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서 뭘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해서 파생상품에서 손익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험회피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쪽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손실이 발생했겠죠? 양쪽이 다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 이익이 발생하면 여기 손실이 발생하고 여기 손실이 발생하면 여기 이익이 발생하고 이래야 된다고 얘가. 네? 그게 위험회피잖아요. 여기서 손실이 났는데 여기도 손실이 나요. 네? 제가 실무 강의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는데 이걸 강의하다 보니까 회사분이 쉬는 시간에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요. 저희 회사가 계약을 맺었는데 파생상품에서도 손실이 났고 여기도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회피는 제대로 하신 건가요? 그래서 제대로 했는데 가격이 변동해서 둘 다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셨네요. 그냥 그렇죠. 그럼 못하겠어요. 그냥 하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쪽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쪽에서 손실이 나야 되고 손실이 생기면 이익이 나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러면 위험회피 회계라는 건 뭐냐면은 요 위험회피 수단에서 발생하는 이익하고 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두 개가 동일한 회계연도에 단기손익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같은 회계연도에 회계연도에 단기손익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위험회피 회계라고 한다고. 위험회피 회계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변동 위험이든 현금으로 변동 위험이든 간에 그 변동 위험이 단기손익을 처리하는 회계연도에 위험회피 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도 단기손익에 처리해야 된다. 이게 위험회피 회계예요. 자, 그러면 위험회피 회계를 한다고 할 때, 자, 여기서 뭔 얘기가 됐어요? 이게 매출채권이다 그러면 매출채권에서 환율 변동 손익이 발생하죠. 외환선 손익이나 외환차 손익이 발생하는데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그 환율 변동 손익이 단기 손익으로 반영되는 회계연도에 이 선도계획에서 발생하는 평가 손익도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험회피 회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자, 이제 그 뒷얘기는 이제 제 2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자, 552페이지에 오시면, 자, 7번에 파생상품의 기타 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가로 1번에 보면 재무제표 공시에서, 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파생상품은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며 상계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파생상품별로는 각각 별도로 표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말의 뜻이, 우리가 이제 $100를 매도하고, $100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자, 10만 원을 주는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지급하는 계약을. 그랬을 때 얘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얘를 부채로 계상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요거를 네팅하면 이게 공정가치가 계산된다고 했잖아요. 이 금액이 자산이었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파생상품이 또 존재한다고요. 또 다른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서는 뭐가 됐냐면 여기서는 부채가 발생한 거예요. 손실이 나서. 그때 얘하고 얘를 상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럼 매도관원증권 평가손익하고 같은 거예요. 매도관원증권 평가손익이라는 것도 따로따로 계상하잖아요. 이렇게. 같은 종목끼리는 다 네팅하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밑에다 설명을 해놨잖아요. 세 번째 문단에. 서로 다른 기업에 대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과 평가액을 상기하지 않도록 한 것은 회계기간 동안 회사가 부담한 총 위험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총액 표시하는가라는 것도. 요즘 그런 것도 낼 수 있으니까. 자, 552페이지에 보면 가로 2번에 보면 위탁증권과 수수료의 처리가 있는데 그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객관식에서 나왔던 건데 읽어보시고. 자, 이제 553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제 일반 원칙이 있어요. 자, 일반 원칙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공정가치 위험회피계가 거기 되어 있는데 553페이지에 오시면 자, 첫 번째 문단에 공정가치 위험회피계는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기하도록 특정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평가손익을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정이자율 수취 조건의 대출금이나 고정이자율 지급 조건의 차입금, 매입 확정계약, 매출 확정계약 등 공정가치 변동 위험을 우리가 공정가치 변동 위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확정계약이라는 것은 확정계약을 공정가치 변동 위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뭐 이해가 될 텐데 고정이자율 주시 조건의 대출금과 고정이자율 지급 조건의 차입금은 왜 공정가치 변동 위험인지 그래서 이제 그 2005년도 시험에 낼 때 그걸 출제를 했는데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에 대해서 고정이자율 조건, 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이 있어요.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에 대해서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자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자율 수합 계약을 맺어요. 이자율 수합. 이게 이제 그때 시험에 나왔던 거 2005년도에 이자율 수합 계약을 맺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자율 수합 계약을 맺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공정가치 변동 위험이 돼요. 내가 공정가치 변동 위험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뭐 대출금도 마찬가지예요. 대여금도 마찬가지인데 변동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자율 수합 계약을 맺게 되면 얘는 현금으로 위험 회피가 되는 거예요. 2005년도 회계사 2차 시험 문제에서는 뭘 냈냐면 이걸 출제한 거예요.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율 수합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정가치 위험 회피에 해당한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국가고시인가요? 누군가 답안을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 같은 답이 어딨어요. 아니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봤겠어요. 네.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객관식 강의할 때 그랬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종류끼리 묶잖아요. 그룹핑이라고 하죠. 동창회라고도 하고. 그래서 길게 발음하거나 그러면 같아져요. 변동이자율 조건 변, 공.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답이 훨씬 더 설득력을 지니죠. 이유가 뭐냐? 예, 그룹핑 때문이다. 예? 예, 뭐 싸이의 1촌 몇 개의 일환이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런 거지 같은 답들이 어디 있어요. 아유 참. 그걸 또 답으로 써놓은 사람이나 읽고 또 행복해하는 사람이나 다들 똑같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론에다 4페이지에 걸쳐서 써놨잖아요. 보론에다가. 네, 강의는 한 10초만 하면 돼요. 예, 아무튼 간에, 예,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발음이 비슷해서. 아니, 그, 이유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할 때, 맨날 할 때마다,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거 언제 해요? 그러면, 고정적 조건의 차입금이네. 그러면, 공정가치 유형회피. 변동이자 조건이라 그러면 현금으로 유형회피. 이렇게 딱 생각하는 게 제일 좋고,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보론에서 얘기하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를 또 가보시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이제 이번에 적용 요건이 있어요. 자, 일반적인 적용 요건이 있는데 요건이 모두 이제 기준에는 모두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일반적인 적용 요건이 553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 4가지고 그 다음에 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게 554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553페이지에 오시면 자, 4가지 요건이 있어요. 4가지 요건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적용 요건 4가지 문서화되어야만 한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높은 위험회피 효과를 가져야 된다. 높은 위험회피 효과를 어느 정도라고 보냐면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80%에서 125% 사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 손실에서 이 이익의 범위가 80%에서 125%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높은 위험회피 효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가만히 참 답답한 거예요. 왜 75가 이게 대칭적이지 않잖아요. 75에서 125든가 아니면 80에서 120이든가 지네가 왜 이따위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회계라는 게 순사기예요. 알고 보면 지네들이 뭐 이건 높은 위험이에요. 125.5%는 그렇게 얘기하면 참 서로 슬퍼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요즘은 별놈의 걸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높은 위험의 효과라는 비율로 뭘 말하나 그러면 쓰셔야 돼요. 80% 대 125%. 아니 그냥 쓰는 거예요. 아니 단답형으로 그냥 물어본다니까요. 그리고 1점, 2점 이런 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고 안 내고가 없어요. 그냥 다 해야 돼요. 다. 예? 올해 객관식 세무사 객관식 문제 뭐 나왔는 줄 알아요? 신디케이트 론. 수익과 비용, 수익인식 기준서에 보면 잘 그때 신디케이트 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는 보고는 넘겼죠. 예? 무슨 신디케이트야. 신디가 뭐랬다고. 옛날에 노래를 부르긴 했었죠. 신디 로퍼라고. 우리는 서로 세대가 달라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디 로퍼라고 천방지축 가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잡지도 하나 있잖아요. 신디 더 버키라는 잡지도.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 554페이지에 보면 특수한 항목의 고려가 있는데 상황의 고려가 있어요. 자, 1번의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비금융상품인 경우에는 뭐 이게 추가인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가로 2번에 보면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 제일 끝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험회피계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얘기를 위해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그림 55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기준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면은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서 공정가치가 마구 이렇게 변동하잖아요. 그렇죠? 공정가치가 이렇게 변동을 해요.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위험회피 수단에서 자, 이제 손익이 발생했겠죠. 자, 손익이 발생했어요. 자, 공정가치 위험회피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얘를 무조건 단기 손익 처리하기로 했어요.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정의가 그거예요. 얘를 일단 단기 손익 처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외 없이. 자, 그래서 이쪽도 단기 손익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정가치 위험회피예요. 위험회피의 계란 위험회피 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처리할 때 위험회피 대상목에서 발생하는 손익도 단기 손익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럼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모두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자 이제 기업회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첫 번째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있어요. 기업회 기준에 따르면 자, 두 번째 자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평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게 거의 그림에 그려져 있잖아요. 556페이지 그림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있고 평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평가하는 것은 평가하게 되면 평가손익이 발생하겠죠. 평가손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평가손익이라고 하는 것을 단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 단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세요. 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데 단기손익 처리하는 게 뭐냐? 매출채권, 매입채무. 그냥 한 가지 예만 들어보세요. 외화매출채권. 외화매출채권 있죠? 이 외화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단기손익으로 처리하죠. 무슨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기말연재 환율로 환산한다 그 얘기예요. 기말연재 환율로 환산해서 외환산 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런 것이 외화매출채권인 거예요. 얘는 매 결산일 현재로 공정가치로 평가해놓고 그 공정가치 변동분을 무조건 단기손익으로 처리하는 항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단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그 가장 대표 이게 뭐예요? 매도가능증권이죠.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가능증권 자체를 뭘로 처리하냐면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손익은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공정가치로 아예 평가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편한 걸로 하려면 만기보유증권이 되잖아요.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죠. 예? 만기보유증권은 아예 공정가치로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적절한 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기업회 중에 있는 예를 그냥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위험회피 수단이 있죠. 수단이 있는데 수단에서 뭘 했냐면은 이 외화매출 채권의 공정가치가 환율에 따라서 매번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또 매도관원증권이라는 게 공정가치가 이렇게 매번 변해가니까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만기보증권이 있는데 만기보증권도 어쨌든 공정가치가 변동하긴 하잖아요. 만기의 액면가액을 받기는 하지만 그 왜 공정가치 그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왜 계약을 체결하는지 그건 난 알고 싶지 않고 아무튼 한다고 치자 이런 얘기예요. 예? 아니면 또 다른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른 예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럼 이게 있다고 할 때, 자, 그럼 뭘 했냐면은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요 세 군데에서 다 손실이 난다면 여기서 틀림없이 이익이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 파생상품이 뭐가 됐든지 간에. 예? 이거 할 때 이건 뭐 선도 계약이 되고 이거는 뭐 옵션 가격, 옵션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파생상품으로 계약을 한다면 자, 이쪽에서 이제 이익이 나는 거예요. 이익이 나게 되면 자, 이익이 나겠죠. 세 군데 다. 자, 얘는 무조건 단기손익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야. 단기손익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단기손익 처리하게 되면 위험피 대상 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변동분도 무조건 단기손익 처리해야 돼요. 그게 위험피 획이기 때문에 얘를 단기손익 처리하게 되면 위험피 대상 항목에서 발생한 공정가치 변동 위험 이것도 역시 단기손익으로 처리하지만 대칭적 흑의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단기손익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단기손익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매도관원증권인 경우에는 매도관원증권 평가손익 있죠? 자, 걔도 단기손익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얘 만기보증권이 있어요. 만기보증권 공정가치로 평가 안 하죠?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걔를 단기손익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손익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러면 기업회 기준이 있는데 왜 앞에 써놨잖아요. 기업회 기준을 다 무시하고 위험회계는 기업회 기준을 다 무시하는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디 써놨냐면은 이렇게 써놨죠. 거기 551페이지에 보시면 551페이지는 제일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위험회피 활동으로 인하여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 위험이 상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업회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551페이지였어요. 551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에 일반적인 기업회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 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위험회피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편에 따른 기존의 회계처리 방법과는 다른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위험회피계를 특별회계라고 한다. 그 기준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써는 건데 기업회 기준에서 얘를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단기손익 보내든 안 보내든 우리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단기손익 보낸다는 거예요. 얘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들 사정이고 우리는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단기손익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얘는
우리가 위험회피 회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어차피 단기손익으로 보냈었던 애예요. 얘는 어차피 단기손익으로 보냈었던 애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위험회피 회계를 굳이 안 한다면 얘하고 얘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위험회피 회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얘는 단기손익으로 갈 거니까 이 경우에는 위험회피 회계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해든 안 해든 상관없다 그 얘기죠. 위험회피 회계를 안 하고 그냥 기업 표준에 따라서 그냥 회계 처리해도 어차피 결과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위험회피 회계가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요 밑에 거 두 개거든요. 이 밑에 거 두 개의 예를 들어주고 위험회피 회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절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마음이 확 와닿는데 이 인간들은 예가 이거밖에 없어요. 기준에 보면. 기준에 보면 수도 없이 예가 있는데 다 뭐만 있냐면은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예만 잔뜩 실려 있다고요. 그래 놓고 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사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책을 봐도 위험회피 회계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왜 도대체 지는 왜 여태까지 안 써놨다가 왜 새삼스럽게 이번에. 아, 그건 6년 전에 책을 써서 그렇죠. 옛날 책은. 옛날 책은 회계의 수준이 낮았던 시절 얘기고 한 6년, 7년 후에 다시 책을 쓰니까 이제 그동안 회계 지식이 많이 쌓아 올려져 왔잖아요.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위험회피 회계가 뭔지 이런 예를 들면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돼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보세요. 이 예를 하나 들어보죠. 매도 가는 증권의 예를 들어보세요. 자, 매도 가는 증권의 예를 들어봤을 때, 자, 우리는 매도 가는 증권의 공정가치가 변동을 해요. 자,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그 파생상품이 뭔지 그건 전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건 이제 그분들이 결정해 주시겠죠. 이게. 자, 그러면, 자, 위험회피 회계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떤 뭐 옵션 계약을 맺으면 되겠죠. 이렇게. 뭐,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뭐 계약을 맺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공정가치가 변동했을 때 이쪽에서 손실이 났어요. 손실이 났으면 이걸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고 100원의 손실이 났고 여기다 매도 관한 증권 이렇게 손실이 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옵션 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회피 회계를 안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익이 생겼겠죠. 자, 옵션이 있는데 예, 대변에 이제 옵션에 관한 이익이 있겠죠. 이제 80원쯤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금액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 금액은 위험회피 회계를 하지 않는다면 얘는 매매 목적이 되는 거니까 얘하고 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본 항목으로 계속 처리할 테고 얘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겠죠. 매매 목적이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얘가 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요 금액일 옵션에 관한 이익을 계산할 때 여기 이익 80원을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단기 손익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라고 하는 이쪽에 공정가치 변동 위험에 대해서 매도 관한 증권 100원이 사라지고 이쪽에 단기 손익 100원이 생기잖아요. 자본 항목이. 요 금액을 반드시 단기 손익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동일한 회계연도에 이것도 단기 손익, 얘도 단기 손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위험회피 회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만기보증권이라고 생각하면 만기보증권이죠. 공정가치 평가 안 해요. 근데 그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자, 만기보증권도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단기 손익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554페이지에 보시면, 554페이지에 보면은 가로 2번에 보면, 특수한 항목의 고려해서 반가로 2번을 보시면,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면,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부채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서 제외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그거 왜 제외한다는 거예요? 제외한다 그래 놓고 사례는 다 걔만 써 있어요. 예? 왜 제외해요? 위험회피 회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외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위험회피 회계가 얘는 하나하나 답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제외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제외한다 그래 놓고 사례를 다 걔만 들어 놓으면 우리로서는 당혹스럽잖아요. 기준에 있는 사례는 다 개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주면 안 되고 이런 예를 들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야지 뭔지 이해했을 텐데 그런 예는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낼 거예요. 그런 예를. 그러면 이제 뭐 다 손도 못 대고 나오죠.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남들은 다 저거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외화 매출 채권만 붙들고 앉아갖고, 예? 걔가 왜 위험회피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세상 사람 물정 모른 채 가고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4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보면 지분법 적용 투자식이 있는데, 자, 지분법 적용 투자식은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분법 투자식은. 그 이유가 이제 거기 쓰여져 있어요. 그것도 제가 2차 시험 문제 거기다 써놨는데, 왜 지분법 적용 투자식은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대상이 될 수 없나? 거기 기준에 있는 얘기가 그거죠. 공정가치 위험회피계를 적용하게 되면 이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공정가치 위험회피를 적용하게 되면 이쪽에서 단기손익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쪽을 그러면 지분법 주식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그 기준의 얘기는 지분법 주식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장법이 변동할 때마다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정가치 변동을 또 반영하게 되면 이중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식은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대상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554페이지 오면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면 만기보증권의 신용위험에 대한 공정가치 위험회피는 인정되지만 이자율 변동 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위험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얘기하면 또 머리가 또 아파지죠. 예,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또 얘기 꺼낸 김에 또 얘기 안 하면, 저 자식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끔씩 삼각표 못 그린다 그럴까봐 삼각표도 그려보거든요. 가끔씩 티계정 못 그린다 그럴까봐 티계정도 가끔씩 그리고.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자, 이제 554페이지 오면은 신용위험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 위험회피는 해당되나 이자율 변동 위험에 따른 그 공정가치 위험회피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이자율 변동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얘기하면 힘들다. 이거 하지 마세요. 몰라요, 나. 자, 555페이지에 오시면 나중에 그 얘기는 나중에 이자율 수합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게 얘기가 무슨 뜻인지 나오는데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사실은 잘 모르고. 555페이지에 보시면 자 3번에 기타 사항이 있는데 가로 1번에 보면 위험회피에게 적용 시에 고려 사항이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별 얘기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위험회피 대상 자산부채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에 있죠. 공정가치 위험회피에 따라 평가 손익을 계상한 후에 손상차손 인식 여부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각주에다 써놨죠. 각주 17번. 선 위험회피에게 적용 후 손상차손 인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대출 채권이 있는 거예요. 대출 채권이. 다 대출 채권이 이렇게 있어요. 대출금이 대여금이 있다고 대여금. 다 대여금이 있는데 이 대여금 100원이 존재하죠. 자, 근데 이 대여금 100원에 대해서 고정이자율 조건이에요. 그래야 공정가치 위험회피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썼잖아요. 발음이 비슷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고정이자율 조건이에요. 고정이자율 조건. 자, 그러면 고정이자율 조건의 대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가 변동해요. 고정이자율 조건은 공정가치가 변동해요. 그러니까 공정가치 변동 위험이잖아요. 공정가치가 변동하니까. 나중에 이자율 수합 해보면 다 알아요. 제일 마지막에 해보면. 근데 그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 딴 얘기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선위험회피에게 적용 후 손상차손 인식 이 회계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런데 이 대여금에 대해서 100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원 회수가는 가액이 50원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저쪽 회사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회수가는 가격을 추정해 보니까 50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 100원이라고 하는 대여금에 대해서 50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손상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자율 수합 계약도 맺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금액이 하락해서 손상차손에 관한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위험 회피 회계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파생상품에서 이익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10원의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자 이쪽에서 손실이 생겼겠죠.
손실이 생겼을 거예요. 자, 손실이 생기게 되면 이런 황당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금액을 줄이면서 금액이 이쪽이랑 똑같다고 하면 90원을 줄이면서 공정가치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위험의표 회계가 되잖아요. 그 공정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도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정원도 시험 보면 아세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대여금을 공정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90원, 10원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1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 평가 손실로 일단 단기 손실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요것과 요거를 대칭시키는 위험의표 회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여금이 이제 90원으로 바뀌었죠. 그럼 90원에 대해서 충당금 40원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차변에 대손상각비 여기 4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40원 이렇게 분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험의표 회계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대손회계를 하고 만약에 대손회계를 먼저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손회계를 먼저 한다면 얘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50원이 먼저 계산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위험의표 회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에서는 정해놓은 거예요. 위험의표 회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손상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자, 555페이지에 보면 가로 2번에 보면 위험의표 회계의 중단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경우에는 위험의표 회계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556페이지에는 자, 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556페이지에 보면 재료의 4번의 회계 처리를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파생상품의 평가손익과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위험의표 대상 항목의 평가손익 두 가지가 있는데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무조건 단기손익 처리해야 되고 위험의표 대상 항목의 평가손익도 단기손익 처리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대칭적 회계 처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이제 그림 10-6 바로 위에 보시면 그 얘기도 써놨지만 매도관원증권으로 분류되는 채무증권처럼 평가손익을 자본항목으로 계상하는 위험의표 대상 항목에 대해서 공정가치 위험의표를 적용하면 자본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특정 위험에 대한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557페이지에 보면 예제 2번을 한번 보시면 가로 1번에 보면 A사는 상품 100달러를 수출하고 대금은 5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달러를 수출하고 대금은 5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일반 상거래부터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건 이제 기업회 기준대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건 이제 차후의 문제고 우리가 이제 그냥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면 외국에다 물건을 수출했다고 할 때 11월 1일 날 물건을 수출했다고 하는 거죠. 자, 물건을 수출했다고 할 때 여기다 차변에 매출 채권이라고 쓰고 100달러를 여기다 대변에 자 매출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100달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차변의 매출 채권, 대변의 매출 이렇게 100달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됐냐면은 12월 30일이 되니까 얘를 이제 기말에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회 기준에 따르면. 자, 12월 30일 날 기업회 기준에 따르면 환산을 해야 되죠. 자, 요때 환율이 얼마였었냐면 요때 환율을 곱해보면은 물건을 팔았을 때 557페이지에 오면 물건을 수출했을 때 환율이 얼마가 돼 있냐면은 11월 1일 날 1,100원이었어요. 1,100원. 그럼 여기다가도 이제 1,100원을 이렇게 곱하는 거죠. 1,100원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네? 자, 12월 31일 날 우리는 이 매출 채권이라는 것을 이제 환산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얘가 화폐성이기 때문에 기말연재 환율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을 환산을 하는데 자, 환산을 해서 여기다 환산 손실이라고 계산하게 되죠. 얼마 계산하면 자 100달러에다가 자 곱하기 환율이 얼마냐면 기말 환율이 1,080원으로 이렇게 줄었고 이것이 환율이 얼마냐면 1,100원으로 됐었잖아요. 이렇게 환율이 20원이 줄었기 때문에 자 손실이 얼마 되냐면 2만 원의 손실이 된 거예요. 매출 채권도 2만 원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환산 손실이 거기 뒤에 가보시면 이제 2만 원, 2천 원이에요. 2만 원이 아니라 2천 원, 2천 원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2천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할 때 어떻게 정산이 됐냐면은, 그 3월 31일 날 정산할 때 그때 1,180원이었죠. 1,180원, 3월 31일 날 3월 30일이 됐어요. 이때 1,18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았는데, 자, 차변에 현금이라고 돈을 받았죠. 자, 현금이라고 돈을 받았을 때 1,000달러를 받았어요. 100달러를. 자, 그러면 매출 채권을 이렇게 회수했다고요. 이렇게 100달러를 이렇게 회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의 환율이 얼마냐면, 여기 환율이 있죠.
환율이 전기말에 1080원 이렇게 환산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뭐가 되냐면 1180원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외환 차익이라고 하는 금액이 계산이 되죠. 그게 얼마냐면 10,000원이 계산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기업 표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업 표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자, 환산 손실 2,000원과 외환 차익 10,000원이 계산된 거죠. 자, 요 2,000원과 10,000원이 뭔지를 일단 이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자, 11월 1일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 환율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얼마냐면 얘가 11만 원이었거든요. 자, 11만 원 있는데 얘가 환율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해갔어요. 변해가면서 이때 얼마 되냐면은 자, 108000 이렇게 된 거예요. 12월 31일 날. 네? 12월 30일 날 1080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변동이 또 이렇게 해가죠.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이렇게 쫙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 되냐면은 11만 8천 원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회수했을 때. 환율이 자꾸 변동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11만 원이었던 이 매출 채권의 가격이, 매출 채권의 금액이 기말이 되니까 10만 8천 원이 됐잖아요. 이때 얼마가 됐냐면 이게 2천 원의 손실이 났죠. 이게 손실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돼 보니까 12월 그 결산일인, 청산일인 3월 31일 회수일 날 보니까 이때 또 10,000원의 이익이 발생했죠. 이렇게.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외환 차익이고 이게 환산 손실인 거예요. 저 2,000원과 저 10,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공정가치 변동 위험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매출 채권의 공정가치가 계속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평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12월 30일 현재로 평가해 보니까 2,000원의 손실이 난 거고 변동이. 그 다음에 평가를 해보니까 이때는 10,000원의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그거를 기업 표준에서는 이러한 환율 변동분을 무조건 나단기 손해로 처리한다. 그 얘기예요. 기업 표준에 따르면. 자, 이제 위험회피 해결을 하는데 요것이 뭐냐면 공정가치 변동 위험이에요. 이 공정가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뭐라는 거냐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계약을 체결했냐면은 557페이지에 오시면 자, 1,15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를 계산할 때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죠. 자,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11월 1일 날 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하셔야 되죠. 아까 계산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자, 받을 돈이 있고 다 줄 돈이 있죠. 자, 12월 31일 날에도 자, 받을 돈이 있고 다 줄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3월 31일에도 또 뭐가 있냐면 얘가 이제 받을 돈이 있고 이게 또 줄 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받을 돈, 줄 돈, 받을 돈, 줄 돈 이렇게 계산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뭐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받을 돈이 얼마냐면은, 가로 1번 재료, 557배 가로 1번에 제일 마지막 줄에 오면, 100달러를 1,150원에 매도하기로 했으니까, 받을 건 11만 5천 원을 받기로 했고, 자, 줄 돈은 100달러를 주기로 한 거예요. 얘가 11만 5천 원이고, 자, 줄 돈은 100달러. 얘가 11만 5천 원을 받고, 줄 돈은 100달러 이렇게 주기로 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환율을 이제 곱해야 되죠. 자, 잔여만기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을 곱하는 거예요. 몇 개월이 남았냐면 처음에는 5개월 남았으니까 557페이지 오면 5개월짜리 통화선도환율이 1,150원이에요. 1,150원. 그래서 얘가 11만 5천 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0이 된 거예요. 받을 돈과 줄 돈이. 이제 12월 30일이 됐는데 12월 31일 현재로 잔여만기 3개월짜리가 1,120원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1,120원을 곱하게 되면 11만 2천 원이 되죠. 자, 받을 돈은 15만 원, 11만 5천 원인데 줄 돈이 11만 2천 원이니까 3천 원의 이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반드시 현재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현가계수가 있죠. 1 플러스 0.06에 365분의 90승이 있으니까 1.015가 돼 있는데 그걸로 나누게 되면 2,956원이 돼요. 이건 2,956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월 31일에는 환물 환율이 1,180원이에요. 1,180원. 그러면 이제 11만 8천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 되냐면, 자, 3천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예?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손실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위험회피 수단 쪽에서 위험회피 대상 항목을 먼저 생각해보면,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저기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어요? 위험회피 수단부터 얘기하죠, 수단.
자, 위험회피 수단에 대해서 얘기하면 2,956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56원에. 그런데 3월 30일 날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손실이 3,000원의 손실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손실이 얼마라고 계산했냐면은 5,956원에 이게 손실이 계산됐죠. 여기 이익이 계산되고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단기 손익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야, 무조건. 그럼 무조건 단기 손익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11월 1일 날에는 회계 처리가 없고 자, 12월 31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죠. 자, 12월 31일에는 2,956원의 이익이 있으니까 통화선도라는 것이 얼마냐면 2,956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통화선도 평가액이 얼마 되냐면 2,956원이 있는데 요 금액은 무조건 단기 손익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3월 31일 날 보니까 자, 5,956원의 이익을 받잖아요. 이제 차익 결제라는 말이 없으니까 실제로 돈을 주고 받으면 되는데 여기 현금으로 얼마를 받냐면은 자, 11만 5천원을 받고 여기 현금으로 얼마를 주냐면은 이게 100달러를 주죠. 이 100달러가 마지막 환율이 얼마나 1,180원인 거예요. 전년도에 통화선도라고 계산한 금액이 얼마냐면 2,956원이 있었으니까 여기 얼마냐면 5,956원에 이게 손실이 되는 거죠. 거래 손실이.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얘도 반드시 단기 손익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공정가치 위험에 비해서는 뭐라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단기 손익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단기 손익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양쪽을 다 단기 손익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미 단기 손익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표준에서 위험회피 회계를 안 해도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답이 같으니까. 그게 이제 위험회피 회계가 불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기준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이런 사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례를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왜 위험회피 회계를 해야 되는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절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상거래라고 생각해보세요. 예상거래? 그냥 뭐 예상거래. 예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위험회피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예상거래를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저기 지워버리죠. 자, 예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0달러를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100달러를 수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수출하려고 하냐면 이때 수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때 수출을 했다고 해보세요. 자, 이때 수출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금 100달러를 받고 대변에 매출 100달러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죠. 그렇죠? 매출 100달러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환율을 이렇게 곱하잖아요. 1,180원을 이렇게 곱하죠. 여기도 1,180원을 곱해서 우리는 11만 8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만 8천원을 딱 받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하지만 이 11만 8천원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는 11만 8천원은 원래 내가 수출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서는 원래 11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원래 11만 원이었다고요. 받을 돈이. 근데 이것의 공정가치가 미래 받을 돈이 환율 변동에 따라 계속 변해가다 보니까 이날 와보니까 11만 8천 원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11만 원과 11만 8천 원의 차이, 요 8천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변동 위험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수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때는 100달러 수출하면 11만 원 받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11만 8천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매출 11만 8천 원 중에서는 8천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뭐였냐면은 이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되는 그 변동 위험이었던 거예요. 8천 원이. 그거를 매출에다 한꺼번에 계산해 놓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공정 위험회피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똑같아요. 회계 처리는. 그랬을 때 이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을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려면 공정가치 위험회피에서는 얘를 무조건 단기 손익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예상거래니까 예상거래에서도 만약에 얘를 무조건 단기 손익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손실을 인식해야 된다고. 대칭적 회계 처리니까. 근데 여기서 손실을 인식하게 되면 아무리 기업 표준을 위반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에 발생할 어떤 일을 회계 처리하게 되거든요. 계약을 맺은 적도 없어요. 그냥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삼성전자를 인수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내 생각은 그거예요. 삼성전자는 내 걸로 만들 거예요.
삼성전자, 나는 삼성전자를 좀 실적이 안 좋아서 구글을 인수하죠. 구글을 인수하는 거예요. 구글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인수할 건 아니에요. 곧 한 몇 개월 후에 구글을 이제 완전히 인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계약을 먼저 맺었어요. 파산상품 그게 너무 위험해서 구글의 가격이 떨어질 줄 몰라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다 이익을 장기손익으로 처리하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돼요? 구글에 대한 평가 손실을 계산해야 되죠. 주식은 있지도 않아요. 이제 곧 생길 거예요. 뭐 생길지 안 생길지 그건 몰라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사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단기손익으로 처리하게 되면 예상거래에서는 얘도 단기손익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래가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회계 처리하게 되거든요. 확정계약인 경우에는 둘이서 계약을 딱 맺었으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확정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회계 처리를 해도 별 문제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계약을 맺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미안해 못하게 됐어.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할 때 이게다가 회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얘가 불가능한데 얘를 단기손익으로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위험 회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응되는 왜 변동 위험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매출액이 한꺼번에 다 계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단기손익을 처리되는 이 회계년도까지 여기 있는 금액을 이연 처리해 가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때 뭘로 이연 처리하느냐? 그게 이제 중급회계도 많이 보였던 현금으로 위험에 피해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되는 거예요. 대칭적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조금씩 재밌어지잖아요. 이제 대칭이에요, 대칭 정확하게. 그 시각에서 별 미친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보시면 그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562페이지에 보시면 그 현금으로 위험회피인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10-7에 보시면 10-7에 보면 당해매개년도에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이 발생했고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연도에도 평가손익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예상거래에서는 회계 처리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상거래니까 손익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 마음만 굳힌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562페이지였어요. 562페이지 그림 10-7. 그래서 예상거래를 회계 처리할 수 없으니까 파산상품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처리하게 되면 대칭이 안 돼서 그 파산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평가손익을 예상거래 평가손익이 반영될 때 그때 한꺼번에 단기손익 처리한다는 거예요. 대칭적으로. 그림이 그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그림이? 저는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야 보니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요 대칭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작년도 회계사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라니까요. 요거 말고 매입 쪽을 냈다고, 매입 쪽을. 매입 쪽을 내면서 네 가지를 냈어요. 그냥 파생상품 계약만 맺은 경우, 그 다음에 이미 매입한 경우, 매입하려고 하는 경우, 매입하겠다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를 냈다고. 그래서 이런 논리를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은, 자, 이제 559페이지에 오시면, 제 3절에 보면 현금으로 위험회피가 있어요. 자, 그 얘기하기 전에 뒤에 연습 문제 보시면, 확정계약이 있어요. 확정계약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확정계약이 있는데, 자, 어디냐면은 582페이지와 583페이지가 있는 게 그게 이제 해석 사례인데 1번에 있는 통화선도계약 582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그건 별거 아니에요. 뭐만 했냐면 이렇게 됐을 뿐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받을 돈, 줄 돈 이렇게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받을 돈이 100달러고 자, 줄 돈이 10,000엔일 뿐이에요. 이렇게. 둘 다 외화로 되어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자녀만기와 동일한 통화선도율이 각각이겠죠? 각각 곱해서 환산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한쪽이 원하고 한쪽이 다른 거라면 다른 쪽만 평가하면 되는데 둘 다 원화가 아니면 둘 다 원화로 평가하면 된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자녀만기와 동일한 통화선도율 두 개를 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확정계약인데 자, 확정계약을 생각해 보세요. 584페이지에 보시면 자, 확정계약이 있는데
12월 결산법인인 A사는 기계장치 한 대를 100달러인 6개월 후에 100달러에 6개월 후인 2009년 3월 30일에 구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을 2008년 10월 1일에 체결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이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통화선도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거예요. 자,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확정 계약인데 기계장치를 이제 100달러에 사야 되는 거예요. 기계장치를 100달러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구입하려니까 짜증이 확 밀려오죠. 환율이 변동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뭘 했냐면 일단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해서 환율이 변하지 않도록 했다. 그 얘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어떤 계약을 체결했냐면 가로 2번에 오면 100달러를 수취하고 11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월 1일 하고 자, 10월 1일 하고 자, 12월 30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산일이 언제냐면 3월 31일이죠. 3월 30일이라고 이 세 가지 날짜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날짜에 우리가 공정가치를 계산해야 되죠. 자, 계산할 때 다 받을 돈이 있고 다 줄 돈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받을 돈이 있고 여기도 줄 돈이 있죠. 여기도 받을 돈이 있고 여기도 줄 돈이 있는 거예요. 자, 받을 돈은 얼마냐면 100달러고 자, 줄 돈은 11만 원을 주기로 했죠. 받을 돈은 100달러고 줄 돈은 11만 원. 받을 돈은 100달러고 자, 줄 돈은 11만 원 이렇게 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받을 돈에 대해서 이제 환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환율을 곱하냐면 잔여 만기와 동일한 통화선 환율을 곱하는데 584페이지에 보면 가로 3번에 보면 환율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거기를 보시면 2008년 10월 1일년제 잔여 만기 6개월짜리 통화선율이 1,100원, 1,140원 이렇게 됐죠. 자, 여기 1,100원, 여기 1,140원, 여기 1,200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받을 돈과 줄 돈의 차이 0 이렇게 됐죠. 받을 돈과 줄 돈의 차이 4만 원 이렇게 됐죠. 자, 얘를 이제 현재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 되어 있잖아요. 현재가치 평가를 생략한다고. 그래서 요 금액이 그냥 현재가치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얼마 되냐면 12만 원이니까 요 차이가 얼마 됐어요? 이게 만 원이 됐죠. 얘가 이렇게. 그렇죠? 예, 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이렇게 됐죠. 4천 원인가? 아이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이제 2008년도에 자, 4천 원의 이익이 있었죠. 4천 원의 이익이. 자, 그러면 요 전체 금액으로 얼마 됐냐면 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6천 원의 이익이 생겼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통화선도 계약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보세요. 자, 10월 1일 날에는 자, 회계 처리가 없었던 거예요. 자, 12월 31일에는 뭐가 됐냐면은 자, 통화선도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4천 원의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여기 평가이익이 얼마 된 거예요? 이게 4천 원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31일도 있는데, 자, 3월 31일 날 이제 실제로 돈을 주고받잖아요. 자, 돈을 주고받을 때 회계 처리는 하실 수 있을까요? 받은 거 현금으로 100달러. 자, 현금으로 이게 100달러 이렇게 돼 있고, 자, 줄 돈으로 현금으로 11만 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선도라는 금액이 얼마가 됐냐면 4천 원이 있으니까, 자, 6천 원에 여기 이익이 생겼죠. 거래이익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공정가치 위험에 피니까 얘를 이렇게 단기 손익 처리했어요. 자, 얘를 단기 손익 처리하고, 자, 얘도 단기 손익 처리했죠.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자, 이제 이쪽에서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있는 거예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자, 여기 이제 분계가 없죠. 자, 12월 31일에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확정 계약은 미행 계약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하지만 얘를 단기 손익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얘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기업 회준에서는 안 하지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사례도 별로 그리 좋은 사례가 아니에요. 왜 좋은 사례가 아니냐면은 어차피 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100달러에 사는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행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 나가는 돈이 훨씬 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면 손실부담 계약 같은 게 돼요. 말하자면. 뭐 손실부담 계약이 정확하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그건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손실이 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손실부담 계약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뭐 여기서 별로 중요한 생각은 아니고. 문제는 얘가 이익이 나도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확정 계약은 무조건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얘를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쪽에서 우리가 100달러에 사기로 했던 그 계약을
회계 처리해서 얘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를 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 기준에서는 이제 선도 환율을 적용해서 평가하도록 했어요. 선도 환율. 확정 계약을 평가할 때는 뭘로 평가하냐면은 확정 계약이었어요. 확정 계약. 자, 확정 계약은 뭘로 평가를 하냐면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선도 환율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에. 그러면 물론 기준에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례에 보면 선도 환율로 평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써놨죠. 어디다 써놨냐면 58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가 돼 있어요. 585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확정계약의 평가 손익은 현물 환율의 변동에 근거하여 계산하지 않고 선도 환율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그 이유는 이게 쭉 설명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맙죠. 뭐가 고마워요? 이쪽 손익과 똑같은 금액의 손익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확정계약은 파산상품에서 생기는 손익과 똑같은 손익이 생겨요. 반대편에. 그럼 이쪽에 손실이 생기면, 이익이 생기면 여기다 손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확정계약 평가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뭘 쓰냐면은 확정계약이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계약 평가 손실, 확정계약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확정계약은 이제 대체대표 규정이 되는 거예요. 대체대표 규정이. 그러면 이게 얼마 됐어요? 저쪽과 똑같은 손익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자 4,000원, 4,000원 계산해서 자 얘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게 되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동일한 회계연도에 당기손익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월 31일 날 이제 또 평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익 6,000원이 생겼으니까 여기도 똑같은 손실이 생기겠죠. 똑같은 손실이 생길까요? 자, 평가 손실 6,000원이 생기고 여기도 확정계약이 6,000원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당기손익 처리하게 되면 자, 요쪽과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이 돼버리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회사는 기계장치를 사게 돼요. 자, 기계장치를 사게 되면 자, 차변과 대변에 자, 기계장치를 사는데 기계장치를 100달러를 주고 사죠. 자, 대변에 현금 100달러를 주고 이렇게 기계장치를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날 현재 환율이 얼마에 샀냐면은 584페이지 보면은 2009년 3월 30일 현재 환율이 얼마냐면 거기 보시면 1,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1,200원을 곱하죠. 1,200원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1,200원을 곱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는 거냐면은 여기 확정계약이 10,000원 있잖아요. 이 확정계약 10,000원을 이 기계장치와 상기하는 거예요. 이 확정계약이 왜 발생한 거예요? 기계장치 때문이잖아요. 그 기계장치와 직접 상기하죠. 자, 확정계약이 얼마냐면은 자, 확정계약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여기 있는 기계장치와 이렇게 상기하게 돼요. 그러면 기계장치 이렇게 10,000원과 상기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요게 네팅이 돼서 정확하게 기계장치가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약정한 환율 110만 원으로 살 수 있게 됐죠. 자, 이런 걸 이제 확정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확정계약이 예상거래하고 다른 것이냐면 논리적으로는 전혀 틀리지 않아요. 자, 예상거래를 생각해 보세요. 자, 예상거래를 생각해 보면 자, 이쪽에다가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예상거래를 생각해 보세요. 예상거래.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예상거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거의 뭐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렇죠? 예? 회장님이 보내실 거 아니겠어요? 예? 어젯밤에도 보냈다고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회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게 누구냐고 점심을 먹는데 그 김민환 씨하고 아빠의 임세진 회계사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 내가 아나요 그걸? 그런데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한화그룹이라고.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네요, 더불어.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았죠, 그걸?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한화그룹이 맞나요, 맞기는? 근데 저는 어떻게 알았죠? 뉴스를 본 적도 없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거의 뭐, 이게 참, 거의 이제 가야 할 길이 뭔지 알게 됐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갑자기 물어보길래 진짜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알을 방법이 없거든요. 텔레비전에서도 모 그룹 회장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기야 뭐 나하고 통화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뭐
그런 거야 못하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예상거래가 있어요. 회계 처리가 없겠죠. 얘가 이렇게. 얘하고 얘를 이렇게 매칭시켜보고, 확정계약이고. 자, 얘하고 얘를 이렇게 매칭시켜보세요. 그러면 예상거래가 되잖아요. 예상거래는 현금으로 미화입해요.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요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만 이제 작년도 문제를 좀 더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뭐가 되냐면은 얘를 단기손익으로 처리하게 되면 미래 기계장치를 살려고 한다. 그걸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 얘를 살지도 모른다. 그걸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그건 금지되어 있잖아요. 여기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회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얘를 단기손익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얘를 뭘로 보내냐면은 얘를 자본항목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본항목으로. 이렇게. 물론 자본항목으로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위험피 효과적인 건 자본항목, 효과적인 건 단기손익으로 보내는데 그냥 다 효과적이라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서 3월 30일이 됐어요. 3월 30일에도 아직 거래가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회계처리가 아직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거래이익이라고 하는 얘도 뭐로 처리해요? 얘도 자본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될 테니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회계처리해서 이제 기계장치를 사겠죠, 실제로. 예상거래가. 그러면 차변에 기계장치를 샀는데 이 기계장치가 얼마냐면은 자, $100예요. 대변에 현금 $100를 주고 이렇게 샀죠. 이렇게. $100를 주고 샀는데 얼마냐면 지금 환율이 1,200원이잖아요. 1,200원 주고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기계장치를 알고 하는 것이 이제 예상거래가 발생했죠. 자, 위험의표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 손익을 위험비 대상 항목이 단기손익으로 처리될 때 같은 회계는데 단기손익 처리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얘는 기계장치를 산 거예요. 기계장치는 언제 단기손익 처리되냐면은 기계장치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단기손익 처리된다고. 그러면 얘가 감가상각이 될 때마다 일일이 얘를 매칭시키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되죠. 얘가 그냥 판관비로 가는 기계장치라면 상관이 없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얘가 제조원가로 가는 판관비라면 그거는 심각성이 진짜 심각해지죠. 일부는 그 용광로에 있는 쇳물로 돼 있고, 일부는 뭐 어디가 있고, 제공품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뭐 다 섞여 있잖아요, 이게. 그걸 한다는 건 거의 미친 짓이죠. 미국은 그렇게 한대요. 이게. 일일이 하나씩 다 추적해 가면서. 그들은 뭐 뭐든 가능하게 하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여기 있는 자본 항목을 얘하고 상기하도록 한 거예요. 상기하도록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 대변의 기계장치를 이렇게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저기 자본 항목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 10,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기계장치가 이렇게 상기해버리는 거예요. 상기해버리게 되면 기계장치가 정확하게 얼마가 돼요? 또 110만 원 된 거죠. 11만 원. 여기서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얼마였어요? 11만 원이었죠. 여기도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11만 원이죠. 다른 점이 뭐가 있겠어요? 확정계약에서는 그 금액이 확정계약이라는 계정 과목으로서 이연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본 항목으로서 이연돼가는 것일 뿐이에요. 차이점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계장치가 된 거예요, 기계장치. 그런데 만약에 기계장치를 산 게 아니라 다 비용 처리하는 뭔가를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비용과 이렇게 상기하면 되겠죠.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요? 국고보조에 관한 회계처럼 같잖아요. 아니, 기계장치를 샀는데 기계장치를 이 파생상품에 도움을 받아 산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것만 국고보조인 거예요. 파생상품이 보조해 줬잖아요. 파생상품과 이렇게 상기하는 거죠, 이게. 네? 자, 이제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얘기를 이제 요거하고 저거를 비교해 보셔야지만 작년에 나왔던 회계사 2차 시험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 그 앞쪽으로 다시 가보시면은 이제 현금으로 미화매표가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미화매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미화매표가 제 3절에 있으니까 559페이지. 자, 거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